자, 오늘은 재고자산 평가 조정명세 찾아볼게요. 자, 재고자산 평가. 자, 조정명세서입니다. 자, 재고자산. 우리가 재고자산은 앞에서 많이 배웠어요. 판매 또는 제조를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 가지고 있는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저장품 등등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칭했습니다. 재고자산의 기말 평가다. 자, 우리가 이제 기말 재고자산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재고자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저가법을 사용해요. 저가법. 그죠? 자, 저가법이라는 것은, 자, 원가와 장부상 원가입니다. 자, 시가를 비교해서 낮은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건데, 그 낮은 금액 자체가 둘 중에 무조건 낮은 것이 아니라 절대 저가법이라는 것은 원가보다 시가가 높으면 평가하지 않아요. 항상 원가보다 시가가 작았을 때, 자, 그때만 평가하는 걸 우리가 저가법이라고 칭합니다. 항상. 자, 원가보다 시가가 작았을 때 저가법의 사용이다. 그러면 반대로, 자, 원가가 더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가가 높으면 제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원가로만 기장한다, 우리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가를 사용할 때 원가법이라고 칭하고요. 자, 이 원가법은 앞에서 배웠던, 자,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글씨 이상하네요, 오늘. 자, 그래서 우리가 원가는 이제 원가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선입, 후입, 이동, 총평균법. 자, 회사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기말 재고, 기말 평가라는 건 기말 재고 자산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자,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는 우리가 원가법으로 하는데, 자, 그 원가법과 세법의 기준이 다를 경우가 있다는 거지,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 재고 자산의 기말 평가가 이루어진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재고 자산의 평가 방법. 회사는 이 원가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선입, 후입, 이동, 총평균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자, 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원가법에 대한 신고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그래서 재고자산의 최초 평가 방법에 대한, 자, 평가 방법 신고 기한이 있어요. 자, 이 신고를 언제까지 하는 게 원칙이냐? 자, 재고자산의 평가를 하는데 기말에, 자, 이 평가 방법에 신고가 있다. 결론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기말 재고자산을 계산할 것이냐 이거야, 제가. 선입선출법을 해가지고 기말 재고자산을 계산할 것이냐, 후입을 사용해서 기말 재고를 계산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기말 재고의 평가 방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회사는 이 기말 재고자산의 방법을 선입이든 이동평균법이든, 자, 그걸 우리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최초 신고는 언제 하게 되면, 자, 회사 설립 후 그 회계기간,
자, 만일에 최초 설립이 만일에 1월부터 12월. 자, 2020년도 이 안에서 최초 설립이 됐다. 그러면 회사는 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그 설립연도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에요. 최초는 3개월 안에, 자 3월 31일까지 그러면 출발은 1월부터 시작해야죠. 자 1월부터 3월 30일 안에 이 재고자산을 내가 어떤 걸 사용해서 기말 재고를 계산할 건지, 기말 평가할 건지, 자 이때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항상. 자 저희는 선입을 사용할 겁니다. 후입을 사용해서 신고를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신고를 하는 회사는 그 신고 방법을 그대로 받아줘요. 저희는 선입선출법을 사용해서 기말 재고 계산해서 평가하겠습니다. 그럼 받아줍니다. 근데 회사가 자 설립연도 종료일 이후 3월 안에 해야 되는데 그걸 신고를 하지 않은 회사도 있어요. 이제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면 무신고 상태라 그래. 무신고. 자 신고를 하라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 기간 안에, 자 신고를 안 하면 이제 무신고 상태가 된다 그래요. 그럼 이 무신고 상태가 되면 이제 법인세가 치고 들어가. 이제 너 분명히 신고하는데 재고자산의 최초 평가 방법 신고하지 않았지. 안 했으면 법인세는 무조건 자 FIF 선입선출법으로 기말에 평가한 걸로 볼게라고 무조건 돼야지.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선입선출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어떤 방법보다 선입선출법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뭐야? 당기순이익이 가장 크게 되는 방법이야 항상. 그러니까 법인세는 네가 신고 안 하면 당기순이익을 가장 크게 계산하는 선입선출법으로 기말에 평가한 걸로 볼 거야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뭐야? 당기순이익이 가장 크게 발생할 겁니다. 당기순이익이 가장 크게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도 그만큼 더 낼 수밖에 없다 니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최초 신고를 꼭 해라. 자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 설립 시 자 재고자산 방법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세법은 무조건 기말평가를 선입선출법으로 적용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무신고 상태가 됐을 때 그렇다고 기말 재고자산을 계산 안 할 수는 없지. 장부상 했겠죠. 분명히. 자 분명히 회사도 신고는 하지 않아요. 하진 않지만 장부상에 기말 재고자산 남은 거 계산해 놨겠죠. 분명히. 그 방법이 뭐가 됐든 간에 자 회사가 신고도 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니들이 기말 재고를 계산한다면 신고하지 않고 만일에 회사는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말 재고 자산을 우리가 후입을 계산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 둘의 차이가 나기 시작해. 이제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조정하게 된다 우리는. 근데 만일에요 회사가 신고도 안 하고요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차이가 안 나겠지. 뭐 그거는 뭐 세법도 선입선출법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금 조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자 세법은 분명히 기준을 선입선출법을 잡고 가는데 후입이나 이동평균법이나 총평균법 등을 사용한다면 기말 재고의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랬을 경우 또 여러분 또 하나 있었잖아. 당기순이익뿐만 아니라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기말 재고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거야. 항상. 그럼 분명히 회사가 기말의 재고자산 계산한 금액과 세법이 계산한 기말 재고자산의 금액의 차이가 100% 날 것이다. 그때 평가를 한번 할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좀 이따가 두 번째. 이 두 개만 잘 지키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럼 틀릴 일가 없어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그냥 무조건 신고하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다. 중간에 평가 방법의 변경도 가능하다. 단 신고에 의한 변경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에 자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평가라니까 뭐 다르게 또 평가하는 방법이 있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산하는 선입, 후입, 이동, 총평균법을 가지고 기말을 계산한 것을 기말 평가했다고 보는 거야. 무조건 다르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말 재고 자산 가치를 계산해 놓은 자체를 우리가 평가를 했다라고 인정해. 항상.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자 재고 자산에 자 중간에 이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근데 또 변경신고 기간이 따로 존재합니다. 이제 자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하냐? 자 재고자산의 변경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하냐? 회계 기간이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있다. 그럼 우리 회사가 이번 기말 결산 때 보게 종료죠? 자 기말 결산 때 그 변경된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싶으면 보고기간 종료일 기말 결산이 되기 전이에요. 3개월 전에 3자가 왜 이러지? 자 3개월 전이에요. 그러면 자 10월 1일이 딱 3개월이 날이기 때문에 자 그 전날 9월 30일 9월 30일 9월 30일까지는 변경신고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자 9월 30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번 회계 기간에 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변경하고 싶으면 1월부터 9월 30일 아무 때 괜찮아요. 1월 1일 해도 되고 3월 달에 해도 되고 4월에 해도 되고 5월에 9월에 마음대로 해. 하여튼 보고기간 종료일 3개월 전에는 평가 방법을 신고해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만일에 자 우리가 그 전부터 후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다. 신고를 해서 그럼 최초에 뭐 변경 때보다는 자 후입을 사용하고 왔다. 근데 이번 연도부터 이동평균법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1월부터 9월 30일 이 아무 때고 자 이동평균법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 세법은 이번 기말 결산부터 이동평균법으로 기말 재고평가를 받아줍니다. 이제 그런데 또 이게 정상적으로 신고 들어오면 괜찮은데 또 문제가 자 이 안에서 또 변경신고가 들어와요. 예를 들면 10월 2일날 변경신고를 합니다. 이제 이러면 이번 연도에는 여러분 9월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 변경신고가 받아지지 않아요. 이제 그런데 또 이 시험제 만들려고 예를 들면 뭘 하냐 또 이제 얘가 또 자 후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오다가 10월 1일날 이동평균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자기는 변경신고 넣었다고 생각하고 기말결산 때 뭘로 평가해버려 이제 네, 이동평균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계산하는 경우는 잘못됐다. 이건 또 이제 자 분명히 너가 변경신고해서 바꾸고 싶으면 9월 30일까지 변경하면 인정해준댔잖아. 그런데 이제 10월 1일날 변경신고 들어와 이제 저 이동평균법으로 할게요. 그러면 잘못됐잖아 지금. 그럼 이동평균법으로 하면 안 돼. 얘네들은 그 전거 후입선출법으로 계속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번 연도까지는. 왜? 변경신고가 길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얘네는 자 10월 1일날 변경신고 들어왔으면 이 방법은 내년에는 이걸 받아줘요. 무조건. 왜? 벌써 1년 전에 신고했으니까 뭐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기 연도는 이동평균법이 가능해. 근데 이번 연도까지는 이동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변경신고가 받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또 이동평균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계산한다면 평가한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거다. 그러면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임의변경이라고 그래요. 임의변경. 자 네 마음대로 변경하고 있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임의변경이라고 그래요. 임의변경.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평가 방법을 자 변경 신고하고 싶으면 9월 30일까지 변경하면 인정해 줄 것이다. 그런데 9월 30일이 지나서 다른 방법으로 변경 신고하고 그 다른 방법으로 기말에 평가를 한다면 너는 이거는 임의 변경이다.
임의 변경에 걸리면 1과 1공식이에요. 1과 2. 자, 1과 2 공식 중 맥스 값을 적용한다. 큰 값으로 정할 것이다 라고 해요. 자, 1과 2 공식 중 1과 2 방법이라고 칭하죠. 자, 1과 2 중에서 큰 값을 법인세는 기말평가한 걸로 본다 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1 방법은 뭐냐? 기존 신고 방법이에요. 자, 기존에 신고했을 때 그 방법으로 했을 때 기말평가 금액과 다시 기말 재고자산 금액과, 그러면 얘는 자 변경 신고는 이동으로 들어와서 하고 있지만 그 전에 뭘 갖고 있어요? 지금 후유를 갖고 있지 지금 이 상태면. 그러면 세법은 첫 번째 네가 기 전에 신고했던 후입선출법하고 두 번째 자 FIF 선입선출법이에요. 이 선입선출법을 비교해서 자 더 큰 것을 무조건 기말재고로 본다. 항상 여러분 자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라는 게 있죠. 기초상품에다가 상품 매입액을 더해서 마이너스 가장 기본 기말상품을 빼면 남는 거 매출원가죠. 자 항상 기본이에요. 이 기말재고가 커지면 마이너스 기말이야. 기말재고가 크면 그 결과값 매출원가는 작아져요. 항상 맞죠? 빼기가 컸으니까 매출은 작아지겠지. 매출 원가가 작아지면 당기순이익은 커지게 돼 있어요. 원가 들어갔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크면 당연히 자본이 커지게 돼 있어요. 항상 반대로 기말이 작아지잖아요. 기말 재고가 작아지면 그 결과값인 매출원가는 크게 나와요. 항상 빼기가 작아졌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커졌겠지. 그럼 매출 원가가 커지면 뭐가 돼? 당기순이익은 그만큼 또 작아지는 효과가 발생돼요. 항상 그래서 이 기말과 당기순이익이 항상 같이 움직여요. 기말이 높아지면은 당기순이익도 높아지고 기말이 작아지면 당기순이익도 작아지는 효과가 줍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래판례소에서 회계 때 배운 거 말고 자 세무 1급에 들어본 것 중에 차변의 자산의 증가, 부채 감소 효과와 대변의 수익의 발생과 비용의 소멸 효과가 같다 그랬죠. 그죠? 당기수익 증가 요인이 됐어요. 분명히 맞죠? 자 입금 산입, 송금을 산입. 자 차변의 비용의 소멸 아니 비용 소멸다. 비용의 발생, 수익의 소멸과 대변의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같은 효과죠. 당기수익 마이너스 효과를 했잖아. 그죠?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의 효과를 준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자 계속 가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기말 재고는 자산이야. 자산 여러분. 자 기말 재고 자산 그죠? 항상 기말 재고 자산을 얘네들 목적이 크게 계산하는 게 목적이에요. 세법은. 왜? 기말 재고 자산을 크게 계산해야지만 뭐가 커져? 당기순이익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야 세부담이 가중되거든. 그렇지 않으려면 정확히 신고하고 정확히 계산하라는 거야 얘네들은.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최초 평가 방법의 신고는 그 최초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랬고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기준은 법인세 기준이야? 무조건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들이댈 거고. 다음 자 변경 신고도 가능하다. 회계 기간 중에 가능하지만 그 변경 신고는 변경 신고를 적용하고 싶은 결산일로부터 3월 전에 변경 신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이루어지면 정상적이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 그걸 그대로 받아주지만 자 9월 30일이 지나서 뭐 10월 1일, 뭐 10월 5일, 11월 3일 이런 식으로 변경이 들어온다면 그건 잘못된 변경 신고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그 방법이 받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회사는 변경 신고하고 바로 변경 신고한 걸로 우리 시험에서는 거의 100% 이걸로 기말 치고 들어와 얘네들이 지금. 그랬을 경우 네가 신고를 잘못하고 자 기말 재고를
다른 방법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다시 세법은 선입선출법을 가지고 또 들어옵니다. 이제 단 이미 변경이 됐을 경우는 기존에 신고했던 이 방법의 기말재고자산과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했을 때의 기말재고자산을 비교해서 당연히 이 두 값 중에 큰 걸로 세법은 정해. 기말은 무조건. 그리고 회사가 기말재고를 계산 안 할 리가 없거든. 분명 남은 재고에 대해서 그 재고 계산값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무조정이라는 걸 할 것이다. 자, 얘도 이거 하면 끝나요. 이제 자,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다. 회사가 기말 재고자산을 얼마로 계산했냐면요. 다시 회사가 기말 재고를 얼마로 계산했냐면요. 다시 회사가 기말 재고를 얼마로 평가했냐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론은 네가 기말 재고자산 계산한 금액을 평가한 금액으로 본다는 거예요. 결론은. 자, 자산입니다. 100원 이렇게 계산했죠. 그런데 자산값이 여러분 세법이 계산했을 때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110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기말 재고 자산값입니다.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자산계정 과목이에요. 자산. 결론은 뭐예요? 얘가 이제 세법이 자산을 더 크게 계산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기말 재고자산 자 금액이 더 적어요. 지금 회계상에서. 자, 얘들 신고조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세법에 맞춰 따라오셔야 된다는 게 문제이지. 너 재고자산이 너무 적게 계산되어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10원만큼 자산을 더 증가시키는 효과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산이야 이거. 기말상품 어떻게 회사는 장부상에서 기말상품 재고가 100원이야 근데 세법은 기말상품 재고가 얼마 남았었는데 지금 110원으로 계산이 돼야 정상적이라는 거야 지금. 그랬으면 이제 따라오니까 자산이 차이잖아. 그죠? 자산을 더 올려야 돼요. 얼마 올려야 된다? 자, 플러스 10원 더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기말에. 그러면 당연히 세무조정은 입금에 산입해야 될 것이고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부채가 차변해 있고 수익비용이 대변인 조건 플러스 입금 산입, 송금불 산입 이거 말하는 거야. 그죠? 입금에 산입해. 더 올리라고 수익을.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라 칭하냐면 재고자산 평가감이라고 그래요. 평가감. 회사 너가 기말에 평가를 적게 했지 평가감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이런 용어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었어요. 세법에서는. 근데 실무상에서 계속적으로 실무자들이 평가감에서 그냥 법인세가 받아들여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감 얼마? 10원. 10원만큼 입금 더 산입시키라고요. 자, 그리고 소득처분은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데 지금 자산에 대한 평가 자산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소득처분은 뭐가 됩니까? 자산의 차이, 부채의 차이 이것을 우리가 유보발생이라고 칭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유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당연히 반대의 조건이 나올 수도 있다. 회사는 기말 재고자산을 110원 계산했고요. 자, 세법은 100원만큼 계산했다면 자, 부동호 이렇게 되겠죠. 110원에 100원.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너무 과다하게 계산됐으니까 세법을 따라가야 돼. 이번에는 너무 많은 회사 계산하는 금액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원만큼 내려야 돼, 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세법이, 야, 너네 너무 많잖아, 지금. 10원 너무 많아. 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효과를 주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조정 명세판 가면 명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잔액이 떨어져요. 플러스면 당연히 입금선이 가 있고요. 마이너스로 나오면 당연히 송금이 정확히 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자, 마이너스 송금산이 부가 똑같이 가잖아. 플러스 입금산이. 마이너스 송금산이. 똑같이 항상 이렇게. 재고자산 평가 너무 많이 했네 너네 지금. 회사가 너무 많이 했다고 문담할세법이. 평가증 10원 유보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재고자산 평가감이라든가 평가증이라는 내용을 사용해서 우리가 유보 처리하게 돼 있다. 써 있어요. 또 지가 알아서 거기다 써놔요. 평가감이다 증이다. 소득금 정확히 다 써놓습니다. 또.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세무조정과 소득처 분할하는데 저희가 어저께 성급비용을 했었죠. 자, 성급비용에 무엇이냐면 자동추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죠? 왜? 회계기간이 종료되고 성급비용이 넘어갔는데 이게 1월달, 2월달, 3월달 넘어갔잖아 이제. 그러면 다음 회계기간에 봤을 때는 다음 회계기간도 12월 31일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월, 2월, 3월은 지나잖아. 그러면 성급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거예요. 무조건. 보험료 소멸됐잖아요 지금. 그럴 때 무조건 자동 추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도 똑같아요. 자, 두 번째 자동 추인입니다. 이 재고자산이라는 게 여러분 계속 유형처럼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원재료는 자 사서 또 남더라도 여러분 다음에 또 소멸 조건이 다 발생한단 말이에요. 왜? 제품 만들어야지. 없어지겠죠? 상품이나 제품 어떻게 돼? 팔겠지 분명히. 안 팔고 쌓아둔다는 개념은 없어 분명히. 제공품은 미완성품이니까 완제품으로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재고자산은 순환이 되게 돼 있어요 항상. 재료 사다 만들고 또 사고 또 만들고 상품 만들어서 사다가 팔고 또 사다 팔고 제품도 만들어서 팔고 만들어 계속 이렇게 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재고자산의 평가의 이 유보가 언제 사라지느냐 그러면 계속적으로 재고자산은 소비가 되고 판매가 되고 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1년 이상 보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연도의 재고자산에 대한 유보 금액은 차기 연도에 무조건 유보 감소 추이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자, 얘도 이제 자동 소멸 조건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얘들도. 그래서 우리는 전기에 재고자산 평가한 유보가 있다면 다음 연도에 무조건 추인해서 유보 감소 추인을 무조건 할 거예요. 여기도 자동 추인이 하나 나와야 돼요. 무조건. 자동 추인이에요. 제가 이거밖에 안 쓴 이유가 있겠죠? 둘 중에 뭐가 내려올 줄 안다고 뭐. 그죠? 입금 산입이 추인되면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 내려온다면 송금 불산입. 유보 감소 추인하시라고요. 뭐가 느려든 간에. 그래서 자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 재고 자산의 평가 감이나 증 유보가 있다면 그 유보는 1년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다음 연도에 추인할 것이다. 자, 두 번 나왔습니다. 성급보험료, 성급비용의 전기년도 유보 자동 추인이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감이나 증에 대한 것도 차기 년도에 무조건 자동 추인되기 때문에 만일 시험 문제는 주겠죠. 전기, 재고자산 평가 감 50만원 유보가 발생금이 있다 주겠죠. 전기 거 나오면 무조건 이번 연도에 유보 감소 추인은 자동이다. 뭐 해라 마라 말 필요 없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다 없애버립니다. 자, 이게 바로 재고자산 평가 조정이에요. 이 부분 또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험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시험이 나오면 그렇게 뭐 난이도 높거나 비비 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쉽게 6점 획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컴퓨터를 켜고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봅시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자, 전산쌤이 1급 맞추고요. 자, 5,000번은 먼저 갈 거예요. 무조건 합격으로 먼저 들어갈 거고요. 자, 보자. 어디 있느냐. 제고대상 평가가 이하는 외압 평가고. 저 앞에 있겠어요, 얘가. 여기 있다. 찾았다. 페이지 867쪽부터 나오고요. 저희는 육아질거리에 대한 평가는 뭐 여기서는 안 나올 거고 따로 분기 나올 거고. 자, 페이지 갑니다. 자, 임의변경 다 설명했고 875조 자, 875조 합격. 천천히 해볼게요. 기말 재고자산에 대해서 법인세법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세무조정사항을 소득금액종합계표에 반영하세요. 단 재고자산별로 각각 세무조정합니다. 먼저 열어볼게요. 자, 여기 조금 위에 있네요. 재고자산 평가 조정명세서 열고요. 유가증권 평가에 대한 시험은 따로 나오고 여기서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자, 네모 박스를 잘 봐, 여러분. 번호가 1, 2가 있는데, 아니, 달라요, 막 번호가. 항상 우리 순번은 이 뒤에 1이 아니라 앞에 네모 박스 있죠, 빨간색. 자, 이 순서를 항상 하는 거예요. 예, 1번 하고, 네모 박스 2번 하고, 항상. 저번에 전산세무 1급 객관식에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재고 자산의 평가 방법 중에 자, 2개 이상의 재고 자산을 묶어서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없는 항목들이 있어요. 자, 뭐냐면 여기 써있듯이 여러분 상품과 제품은 같이 묶어서 할 수 있어요. 따라하지 않고 상품 및 제품 때문에 상품 제품이 다 있으면 묶어서 하면 합니다. 그 다음에 반제품과 제공품 둘 다 비현상품이에요. 얘네 둘 다. 자, 얘들 둘 다 묶어서 할 수 있어요. 단 원재료하고 저장품은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항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상품 제품을 2개 묶어서 같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과 반제품을 묶어서 할 수 있고 단 원재료와 저장품은 같이 묶어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칭합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자체가 달라요. 얘네들이. 원재료는 재고자산 평가 기본 개념이 장부가액과 현행 대체 원가를 비교를 하고 얘네 둘은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비교가 강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기말적 평가 방법론이 다르기 때문에 얘하고 얘네들하고 어차피 같이 볼 수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잘 봐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 신고 1부터 시작해서 쭉 넘어가 볼게요 한번. 1. 지문대로만 또박또박 하시면 절대 안 틀려 이거. 제품의 평가 방법은 첫 번째 제품 상품과죠. 제품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자 엔터. 제품은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했고요. 2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했고 평가하였다. 그러면 평가 방법도 선입선출법. 자, 이러니까 제품은 신고도 선입으로 했고 기말평가도 선입으로 했고 참 잘한 거예요. 깔끔하게. 자, 이게 지금 둘이 적합여부야. 적합하지요? 맞잖아요. 적합하잖아요. 여 1. 자, 신고도 잘했고 그 다음에 평가도 같은 방법을 했기 때문에 적합합니다요. 다 제공품 같은 경우는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평가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어? 신고 방법에 영문이 있어요.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서 한칸 올리면 0 무신고라는 게 있어요. 자, 회사는 제공품에 대해서 평가 방법은 신고하지 않았으나 무신고 0. 그런데 10월 30일 2020년 밑줄 10월 30일. 아니 그러면 신고를 하려면 제대로 신고하든가. 또 왜 9월 30일에 신고하냐고. 언제 신고해야 되는데 9월 30일까지 신고하셨어요. 새롭게 하려면. 이번에 이 평가 방법 적용하고 싶으면 9월 30일까지 총평균법을 신고했다면 받아줄 거야 분명히. 그런데 또 회사는 평가 방법을 뭘로 했대요. 또 신고는 10월 30일 총평균법을 신고하셨대요. 4. 총평균법 신고했답니다. 자, 무신고와 총평균법 뭐 두 개 말은 안 맞아요. 부족합니다. X. 원재료의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원재료의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했으나 평가도 했네요. 평가도 총평균법으로 평가하고. 자, 둘 다 맞지요? 그런데 계산착오로 300만원 과소평가한 전이 있다. 뭔가 잘못한 건 있지만 신고와 평가는 제대로 한 거예요. 계산에 착오가 좀 있었을 뿐이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신고 방법, 평가 방법만 제대로 끌고 와. 그러면 절대 안 틀렸습니다. 제가. 자, 칸이 되게 넓은 칸이라 확대해놨기 때문에 되게 커요. 칸이. 안 보이니까 좀 당겨볼게요. 보이네. 이제 끝이 보이네요. 여기서 저 윗줄도 좀 조정을 시켜줄게요. 제가 지금 왜 윗줄도 적용을 했냐면 줄 맞춰드리려고. 윗줄과 지금 요 줄 있죠? 자, 요 줄을 정확히 맞춰드렸어요. 지금 보라고 이제. 자, 왜 보라고 맞춰드렸냐면 지금 저기 평가 방법이 뭐냐면 이 평가 방법이 기말에 있죠? 기말에 재고자산으로 계산한 평가 금액이에요. 지금. 자, 제품은 선입선출법으로 회사가 기말 재고를 계산한 거고, 자, 제공품은 총평균법으로 원재료는 총평균법을 사용해서 회사가 기말에 장부상 계산한 금액이에요. 요 평가 방법을 그대로 요 안에 있는 금액을 일로 옮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세법상 신고 방법이에요. 자, 그 등차 있죠? 신고 방법 있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신고 방법의 금액이 자, 세법상 신고 방법의 금액을 여기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 요 방법의 금액이 이렇게 들어올 거고, 자, 요 방법의 금액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적합한 거 말고 자, 부적합했죠? 그럼 뭔가 잘못됐던 거네 지금. 그러면 얘는 이제 자, 세법이 움직여요. 너네 무신고했거나 임의 변경 건수가 있으면 세법이 선입선출법을 적용해 볼 거야. 적용해서
선입선출법하고 신고 방법의 이 둘 중에 큰 금액 가지고 네가 계산한 거랑 비교해 볼게. 그걸 가지고 우린 조정값을 내겠습니다라는 거 있습니다. 자, 정수가 나온다면 입금산입,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음수나면 손금산입 들어와요. 무조건 얘네들. 자, 한번 해볼게요. 쉽다 말씀했습니다. 자, 뒷장 가서 4. 제품 원재료는 1기 법인세 신고기간 2012년 3월 30일 재고자산의 평가방을 신고 제출했네요. 아, 지금 요거 마무리해도 되겠네요. 제품은 신고가 됐어요. 그래도 1기 때 처음에 2012년 3월 30일 이게 최초 신고한 거예요. 최초 제 1기니까 회사 1기 제가 했잖아요. 최초 신고는 당해년도 설립년도 언제까지 됐어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최초 신고하랬죠? 최초에 3월 30일날 신고했네. 그래도 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재료도 2012년 3월 30일 최초 신고했네요. 총평균법으로 신고했어요. 다. 그러면 재고품만 지금 무신고 상태가 됐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했고요. 자, 제품부터 들어갑니다. F2 150 모르잖아요, 여러분. 자, 제품 150번 불러와. 150 제품 규격 수량 단가 품사 없고요. 이승 시스템인데, 자, 금액 나왔단 말이에요. 금액. 자, 지금부터 이렇게 했어요. X. 자, 이렇게 보는 것이지. 제품의 회사 장부, 기말의 회사 장부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했다는 거지. 요거 평가 방법, 회사가 기말에 평가한 방법,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선입선출법이 얼마 돼 있어요? 5억. 그 앞에 회사 평가액 또 5억 돼 있죠? 선입을 평가했으니까 5억. 세법상 신고, 선입선출법.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는 거지. 5억.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당연히. 안 나지, 뭐가 나? 업주할 때 그러면. 다음. 제공품. 이 제공품 169번 나오죠? 자, 이 제공품은 기말 결산 때 회사가 총평균법으로 평가를 했어요. 기말에 재고서 했단 말이죠. 요거 이렇게 하고요. 총평균법 이렇게. 총평균법으로 하면 얼마냐? 3,800만 원. 앞에 회사 평가 3,800 있죠? 그런데 세법은 신고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무신고 상태했잖아. 너네 무신고했네? 그러면 세법의 기준은, 자, 뒤로 넘어가는 거야. 너네 무신고했네? 무신고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FIF 선입선출법으로 한글로 볼게. 그럼 우리는, 자, 선입선출법은 얼마인데? 4,000원을 평가하는 것이 세법은. 자, 어렵지 않지요? 회사는 자산이야. 자산. 제공품이란 자산이 기말에 얼마 적히는 거야 지금? 3,800. 세법을 잘못했어. 얼마까지 만들려고 지금? 4,000이 돼야 정상이라는 거야. 그죠? 세법 자산을 더 끌어올려. 200만 원만큼. 자, 입금에 산입시켜라. 200만 원. 끝났잖아. 다 했는데 뭐. 다음. 얼마나 쉬워 이거. 다음. F2 원재료 153 나오겠죠? 원재료. 자, 평가 방법. 자, 회사 계산비입니다. 총평균법. 자, 앞으로 봐야죠. 회사 평가 아까 300만원 과소 계산했다. 그때 잘못했고 누락해 해가지고 1,200만원 계산해 놨는데 신고는 총평균법. 정상적으로 한다면 총평균법은 얼마 계산한 건데 지금? 1,500만원.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가 똑같이 맞아야 정상이에요. 왜냐면 총평균 때문에 총평균 1,500에 총평균 1,500이 와야 돼 지금.
근데 평가는 분명히 1,500을 한 게 맞았어, 선생님 지금? 그런데 얘네들은 뭐 했대, 지금? 300만원을 과소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 됐죠? 이거에 대한 값은 여러분, 따로 선입선출법의 조력이 없습니다. 그냥 계산의 착오만 있을 뿐이야. 신고와 평가가 맞잖아. 적합하면 이게 들어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들어오는 거지, 항상. 자, 다 했네? 지금 200, 300, 입금 500 들어와 있어요. 그럼 얘는 산수를 자동으로 한다고 지금 500만원을. 자, 조정 등록 F3을 눌러보면 500 재고자산 평가감, 입금 사안이 재고자산 평가감 500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지금. 그죠? 직접 입력 띄워놓고 눌러. 500을 자 내려서 자 따로따로 200, 300 조정하셔야 돼요. 자 가볼게요. 먼저 빈 공간에다가 입금 사안이 재고자산, 아이고 있으면 알자. 누구 거부터 있었냐 보자 한번. 제공품께 있었네요. 제공품 재고자산 평가감 200 유보 발생 원재료 재고자산 평가감 300 유보 발생 이런 식으로 자 따로따로 했습니다. 200 하나 300 하나 입금산이 플러스 뭐죠? 자 카드 문제죠. 이제 다 있으니까 유보 발생 시켰으니까 그리고 저장할 거고요. 전기에서 이율돼서 넘어오는 건 있어 없어요? 없죠? 자동 출할 거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끝. 밑에 다 맨 밑에 다 200, 300 똑같이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이게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나와준다면 네. 자 바로 우측에 보면은 심화 연습이 있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재고자산 평가 조정명사 써옵니다. 자, 또 자산별로 각각 할 거고요. 자, 회사 변경 갑니다. 5200번 주성공 그리고요. 자, 재고자산 평가 조정명세서 열고 자, 갑니다. 또 당사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신고한 적이 없고요. 정관에 관련된 규정도 없대요. 지금 밑에 보니까 재고자산이 원재료하고 제품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먼저 자, 제품은 자, 평가 방법 신고한 적이 없고요. 원재료도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신고한 적이 없어요. 둘 다 무신고 상태에서 시작했거든요, 애들이. 자, 두 번째 2번. 자, 당사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후입선출법에 의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회사는 기말에 후입으로 평가를 해서 부적합하고요. 후입으로 평가해서 부적합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제품하고 원재료를 무신고 상태에서 기말의 평가는 후입으로 평가는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맞춰볼게요. 한번. 얘는 수량이 나오고 있어요. 단가하고. 그럼 수량 단가를 적을 거기 때문에 제가 땡겨올 때 수량 칸 남겨놓고 이제 안 맞출게 이제. 자, 먼저 원재료 A가 보이네요. 자, 원재료부터 하든 뭐 편한 대로. 자, 원재료부터 할까요? 153 원재료. 자, 품명은 A. 저것과 똑같이 A. 수량은 자 2만 개. 자, 회사는 자 평가 이렇게 X로 냈죠?
자, 평가가 회사 평가예요. 후입으로 평가했대요. 후입을 하면 단가는 한 개당 얼마씩이냐면 10,000원씩 평가한 거예요. 단가야 단가. 곱하니까 금액이 2억이 되게 되면. 그런데 자, 신고 방법이 없거든요. 무신고.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으로 들어와요. 야, 그러면 세법은 선입선출법으로 도와줄게. 한 개당 12,000원씩 평가하면 2억 4천 평가합니다. 자, 4천 입금에 산입해야 되고요. 다음 제품 B. 자, 갑니다. F2 제품. 자, B. 제품은 42,500개고요. 후입으로 후입을 하면 단가는 2만원, 8억 5천. 자, 무신고니까 선입선출법을 적용해 볼까요? 27,000원씩으로. 자, 11억 4,750만원. 그럼 차이가 2억 9,750만원이 나요. 얘들 입금산이 다 했네요. 그죠? 자, 무신고 상태니까 신고하지 않았으니까 선입선출법만 세법이 적용시키면 되고요. 자, 조정 등록, 직접 입력 눌러서 각각을 했으니까 내려놓고 직접 눌러놓고 자, 들어갑니다. 원재료부터 시작합니다. 원재료 재고자산 평가 감 4천 유보가 발생했고요. 제품 재고자산 평가 감 2억 9,750만원 유보 발생. 이렇게 돼요. 됐죠? 두 개만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종료 저장. 자, 하나 더 가요. 자, 2번 또 다른 여도 제가 할 거예요. 이러면 못해 이것도. 네. 전기분 있네. 그거를 못 봤네. 자, 하나 조정해야 되겠는데 전기의 재고자산 평가감 제품께 300만원 유고 넘어오는 김에 전기에서 그러면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자, 전기 유보가 어디서 발생했겠어? 입금선이.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빼면 되지. 평가감이었으니까 전기. 자, 붙여 들어갑니다. 전기 재고자산 평가감. 에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불러올게요. 자, 금액이 얼마 있었냐면요 300 유보 감소 추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거 되게 좋은데요? 유보감 찍히면 나오고 그래야 특정 항목이 되게 나오는데 아닌 거는 너무 많아. 종목이 막 10개씩만 떠요. 그거 골라내기 여러분 하기 힘들어. 그래서 꼭 직접 눌러서 하세요. 이렇게 직접 눌러서 전기 재고자산 평가감 300 유보 감소. 다 됐죠? 그래서 전기분 추인까지 해서 저장 끝. 다음 두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재고자산 평가 조정 작성합니다. 필요한 세부 조정할 거고요. 주어진 자료 위에 신고, 품목, 급여, 단위, 수량, 단가 등 인용 생략할 거고요. 세무 조정은 재고자산별로 각각 합니다. 회사는 5,400번 대성으로 가고요. 5,400번 대성.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 나옵니다. 재고자산 평가 조정명세서 열고 당사는 제품과 원재료 이 두 개네요.
제품과 원재료에 대해서는 저가법은 사용하는데 비교원가법은 총평균법을 세법상 적정하게 자 2000 최초 신고했네요. 그래도 8년 마지막 날 3월 31일 날 자 비교원가법이 총평균법의 저가법에 자 내려서 여기 보면 저가법의 총평균법이라고 해서 이 비교원가법이 아래 거예요. 74번 저가법의 총평균법 세법상 적절하게 신고했고요. 다음 원재료도 2008년 3월 31일 저가법으로 총평균법 비교원가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끝에 뭘 나와요? 제공품에 대해서 평가 방법은 신고한 적이 없다. 0. 무신고. 첫 번째 지문 옮겼습니다. 써 있는 대로만 움직이면 돼요. 우리는 당사는 제품과 제공품 이 두 개네요. 그러면 제품과 제공품에 대해서 저가법 비교원가법 총평균법 사용했고요. 자, 저가법의 총평균법. 얘는 같네. 앞뒤가 지금 적합하네. 적합하고요. 자, 저가법의 총평균법 74번 쓰고 있죠. 또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자, 부적합하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는 총평균법의 평가를 했어요. 총평균법 앞뒤가 다른 거예요. 이거 지금 부적합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평가와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됐죠? 자, 저가법의 비교원가법이라서 여러분 별거 아니야. 저가법하고요 비교원가법이 뭐냐면 저가법하고요 저가는 낮은 방법이랬어요. 시가 낮았어요. 저가법하고 비교한다. 비교원가법 비교원가법 비교 선입선출법 비교 후입선출법 비교 총평균법 비교한다고 지금 원가법과 시가를 비교한다고. 시가 저가법이니까. 자, 그냥 말뜻만 그렇게 써있는 것 뿐이에요. 자, 제품부터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러니까 비교원가법에 저가법이 나오니까 맨 꼬랑지에 시가라는 게 등장하죠. 시가. 자, 제품 나옵니다. 제품 150번. 자, 품명은 없어요. 그런 거. 좀 땡겨놔야 되겠다. 자, 회사는 저가법, 총평균법. 저가법과 총평균법. 자, 저기 보니까 여러분 시가가 얼마 돼 있어요, 여러분? 3050. 자, 저가는 낮은 금액 했어요. 비교 원가는 총평균법. 비교하라고 총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은 얼마? 3,100원. 자, 원가법, 총평균법. 이게 원가란 말이지, 지금 장부상. 3,100보다 시가가 낮아요, 높아요? 낮지요. 얼마 낮아요, 지금? 훨씬 낮잖아요, 지금. 그죠? 그 낮은 금액으로 평가한 저가법이랬어요. 자, 갑니다. 3,050. 저가법은 시가와 비교한다고. 비교. 저가법, 원가법과 시가의 비교를 하는 거야, 지금. 자, 세법도 저가법, 시가와 총평균법의 비교. 낮은 금액 3,050. 변동 없을 거고. 다음, 제공품. 자, 저가법의 총평균법으로 평가하고 있고, X야, X 이렇게. 자, 총평균법은 원가법에게 원가 7,400, 740. 근데 시가는 710.
낮은 금액으로 710. 그런데 회사는 신고하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 또 들어갑니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해 볼 거예요. 선입선출법을 한다면 760. 그럼 세법이 야 50만원 적어. 입금을 산입시켜. 다음 원재료. 자, 원재료입니다. 회사 계상은 총평균법으로 했고요. 자, 총평균법으로 하면 810만원 한자 썼으면 하나 모아야지. 총평균법 비교할 거 없잖아. 단 세법의 신고는 저가법에 의한 총평균법. 총평균법 810. 현재 시가는 800. 시가가 낮죠? 시가 800.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 신고와 평가 맞지 않잖아. 그럼 얘는 하나 더 들어가야지. 기다려. 선입선출법을 적어보고 830. 자, 임의 변경이나 마찬가지 똑같아요. 기존에 신고했던 저가법과 총평균법 중에 저가, 시가가 작으니까 시가를 가져왔고요. 자, 두 개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선입선출법을 들고 와서 자, 비교한단 말이야. 기존에 신고했던 방법과 세법상 선입선출법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누가 더 커 지금? 선입이 더 크지요? 그럼 얘는 아웃. 선입선출법하고 아직 애들 안 써서리지 지금. 선입선출법하고 기존의 장부 회사 계산금이 있죠? 이 두 개를 얘가 비교한다고 지금. 830에 810. 20만원 적어요 더 지금. 입금이 산입시켜 20만원. 그러면. 자,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자, 무신고 임의 변경 시, 기존에 있던 신고 방법이 있으면 이 방법과 선입선출 방법, 이 두 개의 금액을 비교해서 맥스, 큰 값으로 가고 얘는 아웃입니다. 830과 810의 비교의 평가 금액이에요. 자, 1000개 넘어오는 거 없고요. 이거만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둘 다 입금세 나왔어요. 자, 조정 등록, 직접 입력 눌러놓고 제품, 재고자산, 평가감 50, 유고 발생. 제품가 아닌데 이거? 제공품건인데 글씨 어디다 놨어 그냥? 제공 바꿀 거고요. 밑에 마지막 원재료 재고자산 평가감 20만원 유고 발생 이렇게 나게 돼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풀 시간이 길어 없었네요. 다 전부 달라서 나중에 시간 드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진도 바꿔 갑니다. 이제 다음 진도 갑니다. 자, 이번 단원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설명이 조금 필요하고요.
표현하지. 자, 다음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이 조정명세서입니다. 자, 원가인데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이다. 근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내용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외화 평가. 우리가 기말 결산 때 외화 평가하잖아요. 그 계절 과목에 뭐가 있어?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맞아서 그거에 대한 평가예요. 근데 여기 보면 외화 자산 등 결론은 외화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 차손익 조정이라는 거예요. 자, 외화 평가에 대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전 과목 두 개 붙여볼까요? 한번. 우리는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비용을 쓸 때가 있고,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수익 계전 과목이 있죠. 비용과 수익. 자, 이 비용과 수익에 대한 평가 계정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화 평가를 하는데, 자, 이 외화 평가에 대한 세법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말 결산서상에 외화 환산 손실과 외화 환산 이익이 계산되어 있을 경우 세법의 기준과 이게 맞느냐? 그걸 보겠다는 겁니다. 자, 갑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 계산한 금액이, 자, 맞으면 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다르다면, 세법의 기준과 다르다면 그 다른 기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1달러 기준 환율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랬을 경우는 세법과 차이가 나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자, 우리는 자, 장부상. 자, 외상매출금 자산을 한번 해볼까요? 외상매출금 자산이 장부상 발생 환율이 좀 1000달러만 합시다. 짧게 1000달러 곱하기 1달러 1000원씩이었다. 그러면 장부상 잡혀있는 외상매출금이 얼마냐면 100만원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기말로 가겠죠? 장부상 금액이고요. 자, 기말에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죠. 기말에, 자, 평가를 한다. 자, 기말에 평가를 하는데, 자, 금액 비교하죠, 우리는. 자, 1000달러 곱하기, 자, 보니까, 현재 1달러 단가가 얼마씩 하냐면, 1050원 한다고 회사가, 자, 회사가 기말에 평가를 한다고요, 분명히.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1005만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자, 외상매출금이라 자산을 드렸고요. 자, 최초 발생 장부상 환율은 1000원인데 기말 계산 평가 1050원 평가해서 100만원과 105만원 계산했어요, 지금. 자,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5만원 증가했죠? 여태까지 이거 한 건데 뭐 우리 결산 때 뭐. 그러면은 자, 가야지요. 자산의 감소 차변의 외상매출금 5만원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 얼마? 5만원 이렇게 계산했겠지. 이게 기말의 회계상 평가된 자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거 한 거예요. 근데 결산 때 회계 1급 때부터. 자, 그런데 만일에 이제 세법상
세법상 환율도 1,050원이라면 평가할 것도 없지. 뭐 똑같은데 뭘 평가를 해. 그런데 자 옵니다. 이제 세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기말에 자 기말에 세법은 우리가 쓰는 게 매매 기준 환율 또는 기준 환율 똑같은 말인데요. 자 매매 기준 환율로 평가를 한다라고 그래 항상. 그래서 세법의 기준으로 보니까 자 총 1,000불 곱하기 1달러 기준 환율 매매 기준 환율이 세법상 기준 1,100원 하더라고요. 기말 시점에. 그러면 이제 세법 계산으로 금액 계산한다면 외상 매출금에 대한 평가 금액이 1,10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자 너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이 금액을 낸 거지만 자 봐요. 세법은 다시 비교해 볼게요. 이렇게 비교할 거거든 나는 지금. 자 오리지널로 가는 거야. 그냥 오리지널 차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가한 분계를 보여주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세법 기준은 100만원짜리가 이거 100만원짜리다. 이거 뭐야? 산수 어떻게 했어 이거? 됐어.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도대체? 110만원이구만. 1,100이 아니라 100 이거 맞죠? 그래요. 이거 맞아요 이게. 자 이렇게 비교할 거야. 100에 110. 그러면 세법 기준으로는 10만원 증가했거든 지금.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 10만원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상이지만 이게 세법 기준이 분개예요. 얘는 기말 결산서상에 이렇게 분개가 분명히 돼 있을 거고 회사 기말을 평가했다면. 근데 얘는 없지.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와야지. 얘는 지금 세법상 평가 금액이니까 쟤는 기말 결산이 돼 있겠지. 결국 결산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산의 차이도 있지만 수익의 차이도 분명히 나타나. 근데 이제 여기서 자 세부적 갑니다. 너는 기말 결산서상의 외상 매출금 외화평가에서 환산 이익 수익을 5만원 냈지. 근데 세법은 환산 수익 얼마 계산하라고 지금? 10만원. 수익을 적게 계산하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야 너네 수익이 적다. 지금 5만원. 그래서 입금에 어떻게 한다고요? 산이익. 자산도 적잖아. 네가 항상 차변의 자산 대변의 수익의 차이가 같은 조건이죠. 플러스 조건. 입금 산입 송금을 되는 같은 조건이 지금. 자 입금 산입. 자 외화. 자 외화 차손익만 쓸게요. 외화 자산도 안 쓰고요. 외화 차손익 조정이 얼마 되냐면 5만원 이렇게. 그리고 자 소득 처분은 생각을 평가잖아요. 평가가 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평가는 다 유가증권 평가대로 다 평가. 그러니까 얘 뭐가 당연히 유보가 발생하겠죠. 여러분 평가는 다 유보 항목이에요. 돈이 유출 나간 게 없는데 무슨. 그죠? 자 그래서 유보가 발생한다. 이렇게 유보가 발생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 회사가 기말에 평가한 자료하고 세법이 기말에 평가한 자료 두 개를 비교해서 자 입금산이 됐는지 송금산이 됐자. 나는 자산만 보이지만 여러분 외화 자산 등 부채 다시 말할게요. 외화 자산 부채 평가 차손익에 대한 문제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평가를 하는데 외화 평가를 하는데 자 우리는 화폐성 자산이나 화폐성 부채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지
화폐성 자산이나 부채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화폐성, 화폐, 돈.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또는 대여금, 차입금 이런 것에 평가를 다 해요. 근데 외화도 선급금이나 이런 선수금, 이 선급금이나 선수금 화폐성이란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자, 이런 선급금이나 선수금 계약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폐성 자산부채가 아니라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외화 자산부채를 다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화폐 성질. 자, 화폐성 자산부채에 대해서만 평가할 것이다. 지금 단편적으로 제가 하나만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만 보여줬고요. 자, 부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얘가 있으면 좋아. 우리 기말 재무제표 줘야 돼. 되게 편합니다, 이제. 그리고 얘는 없지, 당연히 자료가. 우리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거를 다 만들면 참 좋거든요. 이거 세 개를 다 비교하면 좋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칸은요, 들어가면 딱 두 칸밖에 없어요. 그 두 칸이 뭘 적게 돼 있냐면 이거 최초 장부가에 가고요, 그 다음에 세법상 평가 이것만 적게 돼 있어요. 현재 결론적으로 얘는 이걸 적어서 이걸 적고 이걸 만들어내는. 그럼 여러분들 뭐하냐? 또 앞에 회계장부 조회에서 기말결산 때 뭘 났나 보고 그 금액을 또 보고 여러분 직접 산수를 해야 됩니다. 또 이게.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손 안 대고 할 수 있게끔 정확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이 두 개만 기억해야 돼요. 장부금액과 세법상 평가금액. 기말은 왜 안 적어요? 기말은 회계에서 평가했기 때문에 기말장부 자료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왔다 갔다 힘들다고 지금. 자, 이 답을 볼게요. 먼저 외화 차손이 5만원 났잖아, 유보가 지금. 근데 이 5만원의 차이가 이거 차이 아니야 지금? 자, 이거 차이잖아. 회사 기말평가가 105만원이죠. 세법은 110만원이죠. 결론 이 둘의 차이가 지금 평가의 차이예요. 지금 조정금액이고.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장부란에는 장부를 적고 평가란에는 기말, 자, 법인세 평가금을 집어넣을 건데 그러면 이게 차이가 못 느껴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회사 평가와 세법의 평가 금액을 집어넣어서 먼저 이 둘의 차이로 조정값을 먼저 끝내낼 거야. 무조건 선조정 후 장부 정리께 끝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틀리든 말든 내가 원하는 조정값을 먼저 난 끄집어낼 거야. 무조건 조정값을 먼저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뭐 정확히 장부를 똑같이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그래서 뭐 설명 자체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화 환산 이익이나 외화 환산 손실에 대한 조정이에요. 조정. 자, 바로 갑니다. 얘도 뭐 하나 뭐 부채 설명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게 그거니까.